네, 안녕하세요. 생계형 전업 투자자입니다. 오늘 올려드린 영상, 그간 영상이랑 좀 다릅니다. 나스닥 실전 매매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고, 오늘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론 차트 뭐 분석이나 하고, 나스닥 해외 선물, 원자재, 뭐 ETF 단타나 조금 치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 역시 뭐, 국장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영상을 남기는 건 이제는 서서히 국장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 국장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제 조건이 국장에 물려있고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 다른 주식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물려있고 지난 2년간 국장으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판단 미스고 그 판단 미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글을 영상을 남겨볼 겁니다. 먼저 항상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뭐 영상 제 보잘것없는 영상에 항상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이게 또 보니까 제 영상에 댓글 누가 남겨주셨는지 이게 다 뜨더라고요. 몇 번 남기고 막 이런 게 항상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제가 또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진짜 날 것 그대로 실전 매매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을 올리고 편집 없이 영상을 찍으면 10분 내로 바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보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보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유튜버님들은 진짜 영상 하나하나에 정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우리 국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천대받게 되는 건지 국장하면 망한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일단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국장이 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뭐 기업 거버넌스 등등등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투자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국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보이는 차트가 이게 한국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고 이게 유로 50 유로 그 50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 뭐 전체적인 차트입니다. 뭐 독일 정식 차트를 올려드리려 그러다가 평균적으로 유로 차트를 이렇게 남긴 겁니다. 맨 위에가 국장, 코스피, 여기가 나스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 2000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까지만 해도 코스닥은 전 세계 상승률 1위였습니다. 1, 2등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구간이 코로나 구간입니다. 그죠? 코로나 구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간 캔들 기준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같이 급등을 했고 요 구간이 파월의 금리 인상 구간입니다. 그죠? 금리 인상 구간 같이 겪었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하게 올라가죠. 그죠? 여기까지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여기 이 구간부터는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를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죠? 우리 국장은 여기서부터 박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유럽도 치고 나갔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국장은 이렇게 박스권을 나눠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도대체 이 구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구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 구간부터 뭐 어느 정도 어떻게든 뭐 반등의 폭은 약했지만 요 구간까지는 같이 동조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여기서 뭐 지금 계속 박스 그죠? 종목들 막 그냥 아작내고 있고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파하고 신고가가 이만큼이나 더 나왔습니다. 그죠? 더 나왔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저 기준점을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그냥 2023년일 겁니다. 2023년 7, 8월 달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게 한번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어, 한번 영상을 남겨볼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기다 보면 일단 수치나 이런 게 조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막 남기는 거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고, 그죠? 이렇게 같이 올라갔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각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준금리가 아마 3.5%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다 3.5%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기준 뭐 유럽 22부터 해가지고 3.5%까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은 유럽은 금리가 4.5%, 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리를 동결시켰죠.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개인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부동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에 영끌족, 비투족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취약한 경제 구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시장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뭐 잡네 못 잡네 하면서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금리 인상을 못했던 이유는 그거죠.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죠? 집값 폭등으로, 만약 금리 인상해버리면 집값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동결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희생시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게 지금, 어, 이런 상황에서, 야,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유럽이 5%, 유럽도 5%, 나스닥도 5%까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한국은 기준금리가 3.5%까지만 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럴 때 기업들의 그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게 요 금리보다 높게 나왔다면, 그죠? 높게 나왔다면 한국에 외국인들이 그냥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외국 기업들이 기업 거버넌스가 제일 좋죠. 우리나라 주주 환율이 거의 꼴찌에 가깝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구간 때 이제 주주 환원부터 밸류까지 오만 정책들이 다 나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유럽은 금리도 높고 내가 돈을 유럽에 갖다 처박아 놓으면 유로를 갖든 달러를 갖든 처박아 놓으면 금리도 높고 기업들 주주 환원도 높고 그러니까 단위 돈들이 일로 이동하고 뭐 율로 이동하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갇혀버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회 구조 자체가 부동산을 가진 자산 비중이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요 구간대가 딱 그 구간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같이 움직이다가 우리가 금리 인상을 못했을 때 유럽이나 이런 쪽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도 뭐 견뎌낼 수 있었죠.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주시장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환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환율 비교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화가 여전히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약하죠. 그죠? 약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원화를 조금, 색깔을 좀 칠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 5년 우리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이제 달러 환산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봅시다. 요 빨간색이 우리 원화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이 접점에 맞아 떨어져야 우리 원화 가치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일본 엔화, 그죠? 일본 엔화, 뭐 유럽, 영국 파운드 등이 있습니다. 자,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죠?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벌어진 겁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맞아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서는 접점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벌어진 시점이 아마 요때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023년 7월부터 유럽은 금리 올리고 미국도 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 다시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벌어졌죠. 이때까지 맞아 떨어졌다가 그죠? 뭐 위기가 있다가 맞아 떨어졌지만 다시 벌어집니다. 이렇게 원화가. 그리고 또 요 시점에 또 같이 맞아 떨어지죠. 요 시점이 언제냐? 요 시점이 언제냐? 딱 요즘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유럽이 유럽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3년 요때 이후로 요때부터 유럽이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리가 어, 유럽보다 항상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막 급하게 움직이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때 이후부터 그냥 요때 2023년 딱 7월이죠. 그죠? 7월 때 한번 맞고 금리가 이때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같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때 구간입니다. 딱. 그죠? 요때 구간. 이때까지 같이 움직이다가 요때 구간부터 우리도 금리가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올릴 때 못 따라갔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스를 타기 시작했고 여기 뭐 차트로 보시면 이게 월봉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다른 애들은 다 신고가 나고 돌파하고 난리 축제를 부릴 때 우리는 요 박스권에 갇혔다. 그리고 이 구간 상승을 삼성전자만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이 구간을 상승을 만들어냈고 같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별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뭐 거의 패닉이 왔죠. 그죠? 요때 아마 미국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자금 이동이 많았습니다. 이 구간 때. 그죠? 이 구간 때 주식시장 자금이 이동이 많았습니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원화 강세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점점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때 한번 다시 줄어듭니다. 스프레드가. 그죠? 이때 언제냐? 이때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유럽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전후가 아마 유럽이랑 우리나라 금리가 똑같아졌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5에서 유지하면서 뭐 중간 두 번은 금리 내리고 3.0 금리를 맞춰놨다면 유럽이 이때 시점에 아마 3.2인가 3.0까지 5%까지 가까이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맞춰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리가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자 우리 증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때 우리 증시 차트를 보면 원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원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다시 이제 뭉쳤죠. 이때가 보십시오. 2024년 9월입니다. 2024년 9월 날 그러면 유럽 금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2024년 9월 유럽 기준금리. 유럽 기준금리가 2024년 9월 날 금리가 여기 보시면 쭉 떨어지죠. 그죠? 9월 날 3.65입니다. 이 9월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한국 기준금리 9월부터 이제 9월부터 이제 유럽이랑 보시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뭐 그 연말 그게 틀어지죠. 이렇게 이제 다시 서서히 좀 올라가고 벌어지다가 여전히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했고, 그죠? 고금리를 유지했고 연말에 이제 우리 탄핵 뭐 이야기, 계엄 사건 터지고 여기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다시 다른 쪽은 이제 엔화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다시 다른 쪽 만큼 여기는 우리는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냐? 그럼 우리도 지금은 유럽보다 금리가 이제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보다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지금 이창용 총재 과거 발언을 보면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창용이 환율 방어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원화 약세를 유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에 대응을 충분히 할 때까지 원화 가치가 좀 낮아져야, 그죠? 낮아져야 수출주들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같이 금리가, 물론 지금 엔화랑 비교하는 건 엔화도 금리 올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고환율을, 이창용 총재도 작년 연말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고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고환율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환율을 이제 조금 잡아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관세랑 이런 협정이 작가국의 협정이 이게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진 스프레드는 이렇게 한번 확 줄어들 수 있는, 언제든지 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떠났잖아요. 이제 협상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과거 우리 시장, 자, 다시 여기서 우리 종합 업종 차트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봤을 때 어, 우리 국내 시장,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제가 주식 국내 시장을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항상 최고의 매수 포인트는 언제였냐면 PBR, 국내 평균 PBR 0.8배 전후, 이때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났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어도. 근데 지금은 계속 0.8 내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심리를 자극하면서 0.8배인데, 예전에 0.8배 오면 단기적으로 지수 플레이만 해도 수익이 1, 20%씩 그냥 무조건 났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났으면 막 2배 이상, 3배 이상 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여전히 낮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수 숫자로 보실 필요는 없고 0.8배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려주는, 새창살에 가둬 놓고 개미들 말려준다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계속 빠지고 그죠?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국장 움직임 보면 좀 잘 버티죠. 잘 버티고 밀리지도 않고, 나스닥 급락에 여기 보시면 뭐 급락한 것도 없고, 그죠? 요 안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국장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장의 힘이. 다만 아직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유럽이나 각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나 뭐가 하나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각국의 돈들이, 미국의 돈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요건은 맞춰졌습니다. 미국도 뭐 금리를 내리겠죠. 지금 미국은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안 내리면 죽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이제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20% 이상이 미국의 재정 적자의 이자로 나갑니다. 이거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온갖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악마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그럼 너 미국 재정 적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이 재정 적자의 원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파월이 금리를 올릴 때, 이 또 같이 긴축으로 같이 좀 해줬어야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시의 타격은 더 컸겠죠. 하지만 바이든이랑 앨런이 뒤에서 이제 채권 발행해서 돈을 계속 풀어 제끼고, 한쪽은 금리를 올리고 한쪽은 풀어 제끼다 보니 이 시장이, 이제 미국은 이제 슈팅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 뭐가 좋을지, 지금 항상 과거에는 한국 주식 PBR 0.8배 정말 낮은 수준이죠. PBR 0.8배 0.8배만 사면은, 뉴스에서 PBR 진짜 거짓말 아니고 과거 10년 뉴스 한번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PBR 0.8배 수준이다 하면 뭐 한두 달 있다면 급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거 한 열 몇 번씩 과거의 경력으로, 이게 지난 과거를 보면. 근데 지금은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몰려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이든 이제 우리 국내 주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죠. 한국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기업들 뭐 경영 때문에 세습 경영 그죠?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법 개정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0.8배로 우리 PBR이 유지가 되겠냐라는
라는 겁니다. 0.8배로. 근데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뭐 뚜렷한 뭔가 지금 미국 나스닥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알 수가 없으니 지금 잘 지키고 그냥 이 행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주식은 뭐 지금 현재로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제가 물론 나스닥 반등 뭐 노리고 계속 그거를 매수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 요때 여러분 지금 요때를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뭐 사람은 뭐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는다 생각하지만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준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할 동안 테슬라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엔비디아도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요 고점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3분의 1 토막씩 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직 뭐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도 지금 올라가기는 머쓱하죠. 지키기만 지키는 거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고점 대비 절반 반토막이 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왜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렸고 뭐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작년 2월 달부터 계속 미국 시장 조금 뭐 포트폴리오 분산해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급락을 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도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악재가 나온 게 해결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속 중에 있고 지금 그냥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여기서 좀 뭐 급하게 내려갈지 한번 몇 달 있다가 내려갈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저는 국내 주식을 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2023년 그리고 환율 보여드렸다시피 요 구간부터 디커플링이 나왔죠. 그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한번 2023년 7월까지 차트를 나스닥을 딱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좁혀보면 뭐 서론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박스권을 타고 있지만 각국은 그죠? 우리는 박스권을 타고 있지만 각국은 신고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후로 엔캐리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흐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국내 주식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이 나스닥이 바닥이 어디서 잡는지가 중요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기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때 우리가 전 세계에 달러가 수요가 되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백신을 만들었죠. 뭐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제일 빨리 될 거다면서 비대면 관련주, 코로나 관련 수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 구간에서는 월봉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는 AI 미국만 할 수 있다 해서 또 엄청나게 미국에 자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죠? 이런 유례 없는 미국 시장의 강세장을 만들었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근데 이 유례 없는 강세장을 만든 모멘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요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월봉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AI의 모멘텀은 이제 앞으로 다시 재도약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걸리고 지금 출혈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 네이버 카카오가 바보가 아니라서 AI 투자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투자했다면 7, 80조, 100조인데 우리나라 그럴 뭐 기업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만 미국에서 이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싸울 거고 중국과 싸울 겁니다. 물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모든 산업에서 뭐 중국이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 뭐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OCI 이거 여러분 OCI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완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OCI라는 종목이 어떤 세상이었냐? 뭐 앞으로 석유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 석유 유가 하락 배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왜? 태양광이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 된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급등락을 만들었죠. 막 시장에서 뉴스 나오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이 다 잠식해서 죽어났습니다. 추억의 종목이 돼버렸죠.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든 차는 전기차가 된다.
급등하고 2차전기 소재 에코프로 BM하고 막 다 급등을 하고 난리를 났죠. 지나가는 차 10대 중에 세대가 나올 때까지 전기차가 될 때까지 홀딩이다. 하지만 중국이 LFP 배터리 만들면서 출렁거렸을 때도 뭐라 했습니까? 출렁거리고 행보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건 배터리 풀라고 안 된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가 경쟁이 되면서 이 지금 다 작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 모든 산업사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AI 미국만이 할 수 있다. 전 세계 자금 모두 다 끌어들였고 엔비디아만 만들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아직 뭐 중국에서 뭐 하이에서 만들든 누가 만들든 그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비싼 반도체 그러니까 고부가 반도체로 뭐 이게 뭐 계속 가는지 뭐 얼마나 투자되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률 70%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영업이익률 70%가 안 되면 엔비디아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영업이익이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독점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나스닥은 지금 반등해서 제가 어저께도 이번 급락대 계속 매매를 하고 짧게 치고 수익을 큰 건 다 먹고 그죠? 하는 이유가 이번 실적 발표 기준 전으로 아마 시장에서 엄청난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반대로 엔비디아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이번 실적 분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잘 행보하면서 잘 버틸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중국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AI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챗GPT도 적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구글이 뭐 거의 지금 모든 뭐 구글도 AI만 놓고 보면 적자지만 지금 모든 거를 뭐 지금 막 무료로 풀어버리고 지금 경쟁이 들어가지고 한쪽은 죽어야 끝납니다.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누가 언제 죽을지 지금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걸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 공백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닥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되돌림 반등 나오다가 이게 행보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유럽, 뭐 독일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 따지면 우리가 뭐 그렇게 손색이 없습니다. 유럽 쪽 ECB도 금리를 뚝 떨어뜨리고 우리보다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유럽보다 금리가 높아졌고, 그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도 이제 들어올 때가 타이밍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돈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국내 주식을 팔고 일단은 왜냐하면 미국 주식 빠지니까 이거 뭐 헤지펀드 모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빠지고 있지만 이거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일봉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의 탁금이 이거 한번 보시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밑에가 고객의 탁금입니다. 고객의 탁금은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빠지면 그죠? 이렇게 주식이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고객의 탁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빠집니다. 그죠? 그죠? 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고객의 탁금이. 그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고객의 탁금. 근데 여기서 이번에 급락때 고객의 탁금이 올라갔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추세 자체가 보십시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고객의 예탁금이 60조 이상이 된다 그러면 60조 가까이 올라온다 그러면 시장 상승장이라고 보거든요. 증시 주면 넘쳐난다는 생각으로. 이게 돈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 딱 지금 이 시점부터 여기가 딱 포인트입니다. 그죠? 요때가 지금 고객의 예탁금이 바닥이었죠. 그죠? 요때. 그러니까 모든 시기가 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 그죠? 여기 이상 9월 10월이 9월 10월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요때가 보십시오. 9월 10월 우리 환율이
이렇게 이제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랑 금리가 맞춰졌을 때 여기 딱 맞춰지죠. 그죠? 요때부터 바닥을 잡고 고객의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을 본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자금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간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의 흐름을 보면 요때부터 바닥을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예탁금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죠? 더 추세를 안 깨고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지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결국에 키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이제 정시가 힘을 못 쓰는 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팝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지만 고객의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외국인들. 근데 외국인들은 뭘 파는지 보시면 요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 정시를 파고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우리 정시는 이제 우상향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돈들은 이미 준비하고 요 식당 하면서 달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팔 때 예탁금은 같이 빠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거 이전 거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예탁금이랑 같이 움직였지만 이제 요 시점 유럽이랑 우리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부터 예탁금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일단 엔캐리 자금부터 해가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이게 요것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이게 제가 어디서 들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시장 흐름을 보는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일간 차트를 보면 외국인들 보유 사항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을 못했고 유럽이랑 따라 못 갔고 못 간 마당에 그 지수를 살짝 들어올렸던 거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만 올린 이 자금을 이제 이게 그 AI 반도체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나 그 MSC 누구냐 그 TSMC 그죠? TSMC나 이런 애들 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으니 그죠?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으니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물 마지막으로 막 베팅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이때 이제 엔캐리 자금 터지면서 이제 쭉 빠져나간 거죠.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올렸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테마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꼬봉이죠. 그죠? 그러면서 단순히 빠진 건데 이제 온갖 악재들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 다 나온 거죠. 삼성전자도.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주춤거릴 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자금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순매수만 조금만 툭 들어오면 주시장 헐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지금은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오든 했든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부터, 그죠?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 지수 보셨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 지금 급격하게 달러 인덱스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달러 인덱스 빠질 거다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결국 빠지지 않습니까? 달러로 빠진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 가지고 있던 뭘 가지고 있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다만 한국은 이번에 관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겠다. 지금 협상이 아니에요. 환율을 이제 떨어지는 거를 원화 강세가 나오는 거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은 분명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부터 한국 증시를 차분하게 좀 사모아야 된다. 다만 한국 주식을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한국 주식에서 나스닥과 연동된 나스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그동안 주식들 종목보다는 오히려 조금 가치 저평가주들 이쪽 섹터로
판은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투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깁니다. 저도 찍다 보니까 길고 또 업무하러 들어가야 되겠어서 점심시간 짬내서 영상을 찍은 거라. 또 추가로 이런 영상 또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로 정하고 여러분들 국장 너무 미루하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